안녕하세요. 전 현재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개천이란 조건도 저와는 너무 잘 맞았죠.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낳고 그 다음에 저를 낳다 돌아가셨거든요. 사인은 태반 조기 박리였습니다. 태반이 분리되는 상태로 심각한 출혈과 산모 쇼크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죽을 뻔했다고 들었고요. 그때 누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누나가 19살이 될 때까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저를 거의 키워줬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한 시골에 자리를 잡았는데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단연코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산다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야, 너 300원은 있어? 그것도 없으면 우리랑 같이 못 사 먹잖아. 없긴 한데 난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되거든. 어떻게 300원이 없냐?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너 끼어들지 마. 우리끼리 갈 거야.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승태가 말했죠. 됐어. 동현이건 내가 사줄게. 같이 가. 나 진짜 괜찮은데. 다들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도 남들과 제가 사는 삶이 다른 건 알았고 그걸 아는 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가난은 어디에서나 흔적을 남깁니다. 너무 오래 입어서 소매가 다른 옷에서도 밑창이 닳아 미끄러운 신발에서 마른 반찬과 찬밥뿐인 못생긴 도시락에서도 가난은 묻어 있었죠. 더구나 아기는 없어도 아이들은 어린 만큼 솔직했기에 전 상처를 받곤 했었어요. 우와, 이거 봐. 엄청 커다란 도시락이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완전 옛날 거 같아. 폭탄 그런 것처럼 못생기고 녹슨 것 같아. 아이 동현이 가난해서 우리처럼 예쁜 도시락통은 못 살 걸. 누나가 엄마래. 누나가 엄마? 어떻게 누나가 엄마가 될 수 있어? 거짓말 아이. 진짜라니까. 누나가 엄마처럼 돌봐주고 아빠처럼 돈도 벌어온대. 소녀 가장 그거래.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못생긴 도시락을 가리기만 해야 했죠.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유일한 친구인 승태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고 친구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아이였죠. 또한 쾌활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반장 직책까지 하고 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저를 감싸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가난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혼자서 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늘 누나의 눈치를 살피곤 했죠. 누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너만은 꼭 잘 되게 할 거야. 하지만 누나, 우린 이제까지 계속 가난했잖아. 엄마랑 아빠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물론 좋겠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지. 지금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쭉 가난한 건 본인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 동현이 넌 앞으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 알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잖아. 노력을 해도 물론 그렇지. 넌 아직은 너무 어려. 하지만 지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공부. 공부 열심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좋은 대학을 가면 취직하는 것도 쉬워지고. 어때? 동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에도 가난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알았어.
그럼 나도 노력을 할게. 의외로 공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부를 잘하는 건 친구인 승태 말고도 하나의 방패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가난한 애, 누나가 키우는 불쌍한 놈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 언젠가는 성공할 아이로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개천의 용은 저절로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원도 없는 악조건은 제게 불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에게 문제집을 얻어 푸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더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누나는 일을 더 늘렸고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으니까요. 기대가 큰 만큼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다행인 것은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나, 나 합격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됐고 성적만 유지하면 대학은 공짜야. 정말, 우리 동현이 정말 장하다. 진짜 멋져.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건 말만 해. 누나가 다 해줄게. 저는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덕분에 누나에게 받기만 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독한 놈, 넌 진짜 개천의 용이야 용. 우리 엄마가 매번 너랑 비교를 하는 통에 아주 죽겠다. 그래도 우린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대학 생활은 어때? 마음에 쏙 들어? 예쁜 여자들도 엄청 많고? 그래, 내가 뭘 알겠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정신없지. 대학 생활 즐겨라. 다음부터는 커플로 모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에게 물었죠. 근데 승태는, 걔는 왜 참석 안 했어? 저번에 연락할 때 올 거라고 했는데. 한동안 참석은 안 할 거야. 걔 서울 쪽에 대학을 붙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재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노량진에서 수업 듣고 있을걸. 왜 너한테 말을 안 했지? 내가 일하고 공부한다고 연락을 자주 못하긴 했어. 고울이라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같은 학교를 나왔기에 저희는 다른 여느 동창들과도 관계가 끈끈했고 인천까지 거리가 비슷한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끼리는 따로 모임도 가졌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승태 역시도 제가 졸업을 할 무렵에 다시 동창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자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 활동이 시작되었기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현아, 나도 너처럼 조기 졸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군유학 놀다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졸업하게 생겼는데 조바심이 나서 계절학기를 활용해서 학점을 채워야 해. 졸업 논문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희 대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기 졸업 신청서 기간이 있거든. 그거 잘 확인해. 이왕이면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역시 우리 동현이 우리 동네 최고의 자랑. 개천의 용이야. 됐어. 그놈의 개천의 용은. 그나저나 승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지? 언제 졸업하고 또 군대는 어쩌냐? 승태가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승태를 감싸줬죠. 그래도 엄청 좋은 대학이잖아. 이 정도면 몇 년 재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기회지. 승태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공부에만 집중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아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였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도 승태였죠. 때문에 저는 꼭 성공해서 누나 다음으로 승태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기만 할 것 같은 저와 승태 사이가 벌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동창회에서요. 그때 저희가 21살 연말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새해로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날짜가 날짜인 만큼 커플로 짝을 이뤄서 왔던 거였죠. 저 역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고 맥주를 하도 먹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을 때 밖으로 나와 보니 아내가 승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고백이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승태가 대답을 하더군요. 은정이 너한테 진심을 전달한 거야. 아, 장난쳐도 아니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동현이 오빠랑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뭐야, 그냥 단순한 연애 아니잖아. 너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와, 진짜 양심도 없네요. 내가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언제 봤다고 고백?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만 좀 해요. 하지만 승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은정이의 손목을 잡았고 싸움을 말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다른 동창들이 승태를 제지하면서 상황이 끝이 났지만 저와 단둘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승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죠. 우리 쿨하게 생각하자. 그냥 난 기분이 내키니까 말을 한 거야. 사귀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끌린다. 네가 좋다고 말한 게 전부고. 저는 그 반응에 한숨을 쉬며 물었죠. 내 여자친구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넌 나랑 친구잖아. 친구. 야, 막말로 너 대학 들어가서 거의 연락도 못 했는데 무슨 친구야? 살아있는지 가끔 안부하면 그게 친구야? 그리고 넌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난 아니야. 너 말고도 친한 친구가 많거든.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그런 마음 들킨 것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만 이해할게. 난 솔직히 여자친구보다 네가 더 중요해. 아, 정말? 그럼 네가 은정이 포기하면 안 될까? 내가 더 중요하다며.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해? 이런 문제야. 애초에 욕심이 많은 건 너야. 대기업 다니면서 시간도 없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며. 근데 난 아니거든. 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넘치고 무엇보다 집안도 너랑은 달리 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너보다 얼굴은 더 잘생긴 편이잖아. 그래 알아. 근데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은정이 싫다고 거절했어. 그러니 우리까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질 필요가 있어? 저는 초반부터 화도 내지 않고 승태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바보처럼 굴었다고 저를 답답해했지만 승태는 제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제게 자신의 신발이나 옷까지도 내어주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제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설득에도 결국 승태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현아,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하고 대기업에 척척 입사까지 하니까 거만해졌어. 너 뭐야? 내가 그래? 너 나한테 취업할 때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조언하면서 우월감 느끼니까 좋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우월감을 왜 느껴? 착한 척 하는 거 개역겹네. 구질구질하게 300원에도 쩔쩔매던 개미 똥꼬까지 빨아먹던 너 같은 새끼가 내 앞에서 자랑질하며 우월감 느끼는 거 모를 줄 알아? 근데 그게 기분이 정말 더럽거든. 나랑 승태는 태생부터가 다르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희 누나, 너 친누나 아니야. 아빠가 다르거든. 저는 그 말에 녀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야, 말 조심해. 우리 누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왜? 한 대 치기. 쳐봐. 치라고. 근데 사실인데 어쩌니?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어서 확실해. 미혼모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따돌림 당하다가 덜컥 널 임신했는데 그럼 그 씨가 같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피가 반밖에 안 섞인 게 누나가 널 키운 거지. 애미도 진짜 무책임하고 더러워.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책임지지도 못할 새끼를 둘이나 낳을 수가 있어? 저는 승태의 멱살을 놓은 뒤 물었습니다. 너 이제까지 날 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어? 내가 네 친구였던 적은 있었어? 그러자 승태는 픽 웃으며 대답했죠. 어쩌지? 함슬, 난 너랑 친구였던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정확히 넌 내가 버린 헌옷 주면 좋아하고 내가 안 신는 신발 던져주면 주워가던 그런 길고양이 같은 존재였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았어야지.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나도 대기업 들어가면 그땐 넌 내 밑이야. 예전이랑 똑같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힘들더군요. 제 출생의 비밀은 물론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당당하고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으니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20년 넘게 주변 사람을 속이고 본심을 감추며 살았을 것이고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도 끔찍했을 테죠.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누나에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 뒷바라지한 걸로 부담을 가지는 너한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린 아버지가 다른 게 맞아. 미혼모의 몸으로 어머니가 나를 낳고 그 뒤에 다른 분을 만나셨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아빠란 인간은 누나 본 적 있구나? 너희 아버지 본 적 있어.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어렴풋이 이름이 기억나. 혹시 너 만나보고 싶니?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난 네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유언이었다는 말도 있다고. 널 낳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 만나볼래? 아니, 쓰레기같이 무책임한 아빠 나도 필요 없어. 하지만 누나 지금 중요한 건 왜 나 때문에 진짜 친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그런 내가 뭐라고. 누나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넌 태어났을 때부터 내 동생이었고 넌 내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날 낳고 널 키우라는 말을 하셨거든. 그땐 어렵고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널 키우면서 느껴지더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였다는 거. 만약 내가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면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거야. 어쩜 돈 벌기 편한 술집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난 널 위해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고 널 위해서 바르게 살았어. 애초에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나 나 돌본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이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내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청약도 당첨됐으니까. 누나는 여기가 좋아. 그 어린 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 잡은 순간부터 여긴 내 고향이었어. 이 마을 사람들이 날 받아주고 이 집도 쓰게 해줬으니까. 일하는 것도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결혼은 내 선택이든 너 때문이 아니라. 제발 하나하나에 의미 좀 부여하지 마. 유독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저를 그때 가장 많이 위로해 준 것은 누나도 있었지만 제 여자친구인 은정이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치여서 데이트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마침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이 좋았던 은정이의 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자네 아직까지도 누나한테 용돈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장모님이 말하자 은정이가 짜증을 섞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아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용돈 드리는 게 뭐 어때서?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히 말해야지. 자, 내가 대답을 해보게. 네. 근데 은정이 말처럼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라서. 부모? 현실적으로 누나를 부모라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자네 장인 어른처럼 20년, 30년 뒤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네들이랑은 다르지 않나. 근데 그 누나가 부모면 우리 은정이는 시집살이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집살이요? 저희가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모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려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퇴직을 하겠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용돈을 줄 거냐. 이거야 이거. 그 누나가 미혼이라면 나이 들어 일 못하면 은정이가 떠맡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아이 장모님, 저희 누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죠.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는 거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의외로 완고하게 나오자 장모님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 누나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었죠. 그래, 그건 나도 용돈 받는 입장이니 너는 뭐라고 하지 않겠네. 근데 생활비 관리를 왜 자네가 다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은정이가 못 믿어워서 그러나? 그건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해도 내 딸이 자네 부인이야. 돈 관리는 부인이 하는 게 맞고 만약 자네가 그것까지 싫다고 하면 우리 은정이가 너무 가엾지 않나? 내 딸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들어서 그러는 거야. 임신 준비한다고 일도 관뒀는데 네가 자네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 그래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부분은 은정이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내에게 통장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 문제도 있고
월세로 챙겨주는 게 있었기에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니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어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다만 누나에게 주는 용돈 100만 원,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또 100만 원만 입금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었고요. 또 워낙 검소한 사람이라 알아서 돈을 잘 모으리라는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서부터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제 차가 거의 반파되고, 물론 저는 바로 정신을 잃었기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한 차례 받은 뒤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저는 사고 충격으로 앞차를 받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도 무사히 회복을 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끔찍한 후유증이 제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건망증이었죠. 여보,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된다고 했다고. 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회의? 무슨 회의? 없을 텐데. 아내는 제 대답에 그래 하고 고개만 갸웃했고, 저는 아침 식사까지 하며 원래 가던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회의가 있었고 제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당연히 오래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발표는 둘째치고 애써 만들어뒀던 자료까지 집에다가 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들고 가만히 회사 한가운데에서 서 있기도 했죠. 제가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처음 의심한 질환은 당연히 치매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만 덜컥 겁이 나서 병원조차 가지 못했어요. 밤잠을 설치고 인터넷도 뒤지며 떨기만 했죠.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병명은 뇌전증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엔 뇌전증 역시 까다로운 질환이었어요.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뇌전증이었죠. 뇌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신경계 질환으로, 이 질환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발작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는 경미한 의식 상실에서 전신경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증상을 포함하는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는 만큼 업무 강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았죠. 저는 진지하게 의사와 상담한 뒤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해 보려고. 당신 생각은 어때? 수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 무슨 수술? 그게 나는 약물 치료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 이런 걸 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하고.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조금 불편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기절을 하든 발작을 하든 아픈 사람인데 설마 회사에서 쫓아내기도 할 것 같아? 수술, 나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잘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수준이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 그 뭐야 그래 그 기억력, 언어, 시각 또는 운동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드물긴 해도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 근데 그걸 그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 약물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나도 가능하면 그냥 수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조금이라도 발작 자체가 줄어든다면 희박하다고 해도 당연히 시도는 해봐야지. 난 반대야. 아, 이러다가 정말 당신 잘리겠지. 그것 때문에 승진도 누락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발작으로 쓰러져서 이번엔 수술하다가 잘릴걸. 아, 지금 회사가 중요해? 아, 그럼 안 중요해? 당신도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더 수술하라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우리 당장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무슨 암도 아니고 고작 간질 걸리네. 우리 반에도 있어서 잘 알아. 그냥 좀 불편한 게 전부고. 아, 지금 당신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들어? 현실적인 거지. 너무 유난을 떠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아내의 그 반응에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인지 주관적으로 제가 더 안 좋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아내가 뭐라고 하던 수술을 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병원비 미납이요. 네. 저희가 이미 병원비 미납 관련으로 청구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미납이 길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보호자분 알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는 결국 제 명의로 된 통장과 기록들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결혼 후 2년, 그 이후로 계속 아내가 관리했던 통장의 잔액은 34만 8천 원이 전부더군요. 심지어 제가 이전부터 모으고 있던 적금은 아예 납부하지 않아서 중지가 된 상태였고 카드 대금 역시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바람에 제 신용도는 바닥을 찍고 있었죠. 아내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자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한 거였어? 아니, 이래서 내 수술을 반대했던 거였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 수술 반대한 거 이것 때문에 아니었어. 정말이야. 아, 진짜 당신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이 돈 어디에 썼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모양이 되냐고 묻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이 좀 아팠어.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 당신 교통사고 난 무렵에 우리 엄마는 무릎 수술, 아버지는 임플란트, 그리고 그때 일을 못하니까 다달이 생활비도 좀 드렸고 당신 누나한테 용돈은 그대로 나갔으니까. 정말이야. 내 말 믿어줘. 상의도 없이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이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더 있는 거지? 그게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셨거든. 아,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반전세로 그래도 나름 저렴한 곳이야. 1억 2천 정도. 아, 어차피 사라지는 돈도 아니잖아. 순간 눈에서 불이 났죠. 머리는 어지럽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 결혼 전에도 집 얻어 드린다면서 보증금 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월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난 거 맞지? 그럼 이번에도 그러라는 보장 있어? 당신 이러라고 통장 전부 맡기겠다고 한 거였어? 애초에 의도된 거구나. 장모님 말씀 한번 뒤집고 우리 누나 걸고 넘어진 다음에 월급 관리하라고 한 거고. 맞지?
아내는 엉엉 울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해해줘야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데. 가난한 걸 너무 잘 알았잖아. 내가 당신 누나처럼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 알아서 나랑 만난 거 아니었어? 그럼 내 부모님은 당신 누나 같은 존재인 거야? 아, 나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 나라고 뭐 속이 편했겠지? 나도 지겨워. 지겨워서 우리 집 내 부모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어쩌라고?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 아님 극빈층 돈 때문에 부모 아픈 걸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나도 몰랐어. 당신이 아플 줄은 몰랐다고. 그랬다면 나도 상의를 했겠지. 화도 나고 답답하긴 했지만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저는 수술을 하지 못했고 제 선에서 병원비만 완납하고 나와야 했죠. 문제는 잦은 발작으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죠. 때문에 겨우 반년 남짓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퇴사 이후에 아내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당신 누나한테 용돈 안 줘도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퇴직금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여유? 무슨 여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참 웃긴다. 이 아파트만 해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 그거 갚고 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어쩔 건데?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아니면 설마 나한테까지 일 시키는 거 아니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수술 먼저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추후에 취직 다시 할 거야. 수술? 또 수술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러다 되면 나보고 그 수발 들어 달라는 거야?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나 병수발 시키려고? 지금 당신 병신이라 그랬어. 그래, 근데 누가 당신이 병신이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당신은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해? 웃기잖아. 머리가 꽃밭도 아니고 그 나이 먹었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나 고생할 수도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해? 아, 고생하게 되면 좀 어때서?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줄 수 없어? 아, 몰라. 그럼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대신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돼. 하고 싶으면 직접 벌어서 해. 퇴직금은 내 돈이야.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웃겨.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니 울먹거렸다.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 수발 못 들고 퇴직금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내가 엄마가 될 테니까. 감정적인 말이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들은 말이었지만 저에게 그 말은 엄청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간 아내의 까칠한 행동들이 모두 정당화되었고 제가 한 행동들은 모두 나쁘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수술을 하겠다는 결심도 미루게 되었죠. 태어날 제 아이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나에게 보냈던 용돈은 계속 주고 싶었기에 저는 아는 지인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셀프 주유소라 딱히 할 일은 없었지만 자동 세차 기기가 있어서 바쁘긴 했습니다. 헌데 누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작까지 일으켰죠. 병원에서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누나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간질이라니?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누나 걱정 끼치기 싫기도 했고. 정말 미안해. 근데 전화해서 했던 말 정말이야? 아, 용돈 말이야.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 게 아니야.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상태가 난 더 중요해. 왜 수술 안 했어? 실은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쩌다 보니 미루게 된 거야. 사정이 있었어. 저는 누나에게 이제까지 있던 일 모두를 이야기했고, 누나 역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걸 털어놨죠. 그건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아내가 전화를 했다고 했죠. 형님, 지금 동현 씨가 사고를 쳤어요. 아파트 대출금이며 이런저런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아, 실은 동현이가 준 용돈을 다 모아놓긴 했어. 최근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7년 정도 모은 돈이야. 내 돈도 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큰 사고라니. 어떤 사고? 도박을 했어요. 저 너무 속상한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정말 내가 그놈을 그냥.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 사람 형님이 아는 거 알면 진짜로 손목 자르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형님을 부모로 아는 사람인데 그런 치부 들키고 싶겠어요? 제가 진짜 잘 타일러 볼게요. 이번에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 안 그럴 거고요. 옳게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일단 돈은 바로 보낼게. 저 역시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누나의 돈까지 써버렸다는 것에 너무나 크게 실망도 했다. 누나 역시도 화가 났는지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는 말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상황이 어려웠다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 옳게 가정 형편 어려운 거야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동현아, 우리가 가난을 모르니? 알잖아. 그게 얼마나 치사한 건지. 그래도 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뒤로 빼돌린 적은 없다. 비굴하게 남한테 사정은 했어도 심지어 네가 아픈 것도 숨겼어. 아, 그래도 사정이 있었잖아. 장모님이 아프셨다.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전부터 나한테 용돈까지 계속 주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며. 아니야. 너 결혼하고 2년 3개월. 그 무렵부터 저번 달까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용돈을 줘서 나도 상황 파악하려고 전화한 거고.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나도 하나하나 따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누나한테 매달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인데. 아, 진짜 나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 돈이 중요해? 너 수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니. 누나는 제가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가 숨을 몇 번 쉬며 호흡을 가다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해. 객관적으로도 옳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가 됐든 아닌 건 아니야.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넌 가족 아니야. 넌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싶은데 너 이러라고 힘들게 돈 벌어서 가르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 사람한테 실망했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랑도 다른 거. 하지만 이혼은 못해. 실은 그 사람 임신했어. 아직 임신 초기긴 하지만 낙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빠처럼 살기도 싫고 내 아이 임신한 여자를 버릴 수 없잖아. 누나는 골똘히 뭔가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래, 넌 이혼을 못하고 난 너 수술시켜야겠고. 그럼 우리 도움받자. 무슨 도움? 괜찮아. 일단 상황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니까. 아파트 대출 때문에 퇴직금도 건드리지 못하겠고 누나가 모은 돈도 사라졌어. 결국 또 대출 받는 건데
가능하다고 해도 상환 못하면 그게 더 최악이지. 아니, 대출이 아니야. 내 친부, 그 사람 찾자고. 책임지지 못할 짓 했으니 찾아보자고.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기억한 게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경찰의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 DNA 등록해서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 싫어. 엄마 유언이. 아, 그건 네가 어릴 때 자식만 홀랑 빼갈까봐 그런 거지. 지금은 어떻게 빼갈 수가 있는데? 잔말 말고 누나 말 들어. 그 인간도 알아야지. 그것도 안 하면 이혼하던. 사실은 별 기대도 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누나는 이름 석자만 겨우 떠올려서 검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서였어요.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 역시도 그곳에 오래전 DNA를 등록했고 대조 결과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였죠.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제게 만날 의향을 묻고 또 친부에게도 물어서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때 만나게 해주는 거였죠.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만 들었죠. 애초에 자식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부터 수상했고 또 그 이유가 그 신장 이식이나 바라는 놈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내 역시 크게 반대했어요. 진짜 구질구질해. 여기서 시아버지 생긴다고? 미쳤어? 잘난 대기업 말고는 볼 것도 없는 인간이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몸은 병신해. 턱하면 쓰러져서 발작이 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아빠? 막말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어쩌려고? 거길 나가?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막말은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 기분? 그럼 당신 기분 좋으라고 말한 것 같아?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시부모 없는 게 당신 장점 중 전 지난해 막내 아이 결혼을 끝으로 여생을 어떻게 누릴지 생각하는 60을 넘긴 여자예요. 첫 손주는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네요. 맏아들 혼례식을 치른 그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막내까지 출가시키고 나면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쯤이면 자식들 생활도 안정됐을 테고 무엇을 염려하겠냐며 말했죠. 그저 우리만 튼튼하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함께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결혼 후 저희 둘은 약속을 지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전 어릴 적 같은 골목에서 자란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추억이 가득했는데 시간은 참 무심하다고 사라진 풍경이 적지 않았어요. 저희 옛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지내던 곳은 다행히도 그대로였지만 제가 자랐던 집은 이미 철거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우리는 남편의 옛집을 보수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정말 작은 텃밭도 만들고 우리 강아지 둘 서리와 녀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꾸미고 그렇게 정착할 준비를 다 했어요. 젊은 날 남편과 전 무일푼으로 출발해 쪼개고 쪼개 모은 돈으로 장사를 열었죠. 식당 장사가 고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방황도 했지만 시어머니께 배운 솜씨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2호점, 3호점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운영했던 가게들을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내려가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노년은 평화롭고 안락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우리 장남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집에 데려온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연애는 뒷전이고 오로지 일에만 빠져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자리를 좀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몇 번이나 슬쩍 물어봤지만 어물쩍거리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냐고 했지만 연애하는 녀석의 얼굴이 아니라서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같이 다니는 분이 선자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세상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등산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다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인데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도 생각 중에 있다고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조금 짠순이 기질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어떤 여자든 상관없다고 했죠. 둘이서 서로 좋아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자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곧 인사시키겠다고 말했을 때는 남편과 제가 더 긴장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긴장한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는 우리처럼 긴장을 하긴 했지만 눈이 반짝이는 것이 엄청 똑 부러지게 보였습니다. 왜 맏며느리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 같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저는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다 괜찮아요. 특히 잡채가 일품인데 좀 드셔보세요. 오빠가 아버님은 육회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접시에 덜어서 저희 앞에 놔주면서 맛있다고 드셔보라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이 다 예뻐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집에 와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내가 예의도 바르고 참하더라. 싹싹하니 저희 가족들은 다들 예비 며느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아들 녀석도 싱글벙글해서는 상견례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어른들도 무척이나 사람이 좋아 보이셨어요. 금방 이야기가 잘 통했죠. 결혼 준비는 애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예물이고 예단이고 요즘 애들 사이에서는 간소하게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번잡스럽게 크게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아이들이 무탈하게 알아서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 사돈도 크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애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예물은 함께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도 함께 갔답니다.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한테 어지간한 보석 한 세트는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보석들을 추천까지 받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보니까 뭔가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도 며느리는 무엇이든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무난하게 다이아몬드였는데요.
디자인도 다양해서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며느리는 한참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비교하더니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쁘더군요.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것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에 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가격이 좀 있기는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기분이 좀 묘하더군요. 도대체 이 녀석은 결혼을 언제 하나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결혼식 내내 아들 내외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보낼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로 많이 다녀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제주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다 싶었는데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꼭 멀리 갈 필요 있느냐고 웃기만 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들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가서 싸웠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살짝 물었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웃기만 했답니다. 이상하게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며느리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깊게 묻지 못해서 가만히 있기만 했죠. 아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캐묻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둘 사이는 무언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저희를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죠.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잡다한 가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있더라고요. 거실이 너무 썰렁하지 않냐? 소파라도 좀 있으면 낫겠구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요즘 애들은 집에 뭘 많이 안 둔다고 하잖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남편은 그래도 너무 집이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벽에 그 흔한 달력도 시계도 없는 것이 뭔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취향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반찬을 정갈하게 준비해 두었더군요. 이걸 다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웃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걸 다 혼자 했단 말이냐.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면 다 나온답니다. 만드는 법, 그래서 금방 준비했어요. 저희 부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큰 걱정은 없겠다. 안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에 대한 걱정을 덜어둔 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손주들도 태어났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둘째는 무슨 방랑벽이 있는지 한 곳에 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결혼식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서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요즘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했죠. 예비 둘째 며느리도 포함해서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둘째 결혼식에 첫째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둘째는 당연히 사양했지만 첫째는 그래도 형인데 하나는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양만 하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세탁기랑 건조기 해줄까? 첫째 말에 큰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첫째 옆구리를 푹 찌르더군요. 첫째는 모른 척하면서 그 정도는 해줄 여력이 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런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둘은 자기들끼리 투덕거리더니 뭐라고 하나를 정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둘째 애들이 나가고 첫째가 주방 정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주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는데 접시를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아이들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 결혼이야. 신혼살림에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무리야? 그리고 녀석이 거절했잖아. 자기들은 차라리 커피 머신 사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커피 머신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이라고. 두 아이들은 아까 결혼 선물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돈, 그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무슨 얘기만 하면 돈을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 내가 이런데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나서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모든 걸 아끼고 아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며 집에 가겠다는 아이들을 보내두곤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외근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선 제가 들었던 사실에 대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좀처럼 굳은 얼굴을 풀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도 좀 짠순이 기질이 있기는 했었어요. 영화 보자고 해도 나중에 다 TV에서 한다고 돈 아깝다고 하고 한 번은 연극 티켓이 생겨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그냥 그 표 팔아서 그 돈으로 집에서 영화나 보자고 하는데 아 진짜 아들이 연애 시절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저는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원래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그런 거 다 털어놓고 맞춰 가다 보면 괜찮아져. 엄마, 아빠는 뭐 처음부터 잘 맞았겠니? 다 그런 과정 겪는 거지. 뭐 여기까지 와서 일러주고 그러냐? 너는. 저는 결혼 초반에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 동네에서 어울려 다녀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사는데 안 맞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아들 내외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이 너무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래도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휴지 쓰는 것까지 간섭한다고요. 휴지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겹씩 나눠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변 보고 나서는 꼭 네 칸만 써야 한다고. 그거보다 더 썼다고 하면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예 미리 딱 끊어두고는 몇 갠지 체크까지 한다니까요.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부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하다 보니 휴지도 칸수를 정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처럼 겹을 나눠본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애가 있는가 싶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그것 말고 뭐가 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물티슈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물티슈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빨아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밤 8시가 되면 집안의 불을 일체 켜지 않았는데 그게 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집에 와서도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워낙 컴퓨터 켜는 것도 잔소리라 매번 그런 문제로 싸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화를 내던 며느리도 밤 11시간 넘어서는 뭘 하는지 방을 환하게 밝혀두고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아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쓰지 물을 틀어놓고 있으면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그치는 편이라 점점 숨이 막힌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두쇠인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인지 조금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껴서 딴 걸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아들을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서도 아들의 한숨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들이 민감한 것인지 며느리가 도를 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은 아들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로 이야기해서 풀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에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준 녀석이 열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열이 자꾸 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오늘은 열이 39도를 넘어서 병원에 왔어요, 엄마. 아, 진짜 내가 미치겠다고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물수건만 해주고 있었다고요. 의사는 자칫하면 폐렴이 될 뻔도 했다는데 진짜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하는 어미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저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그제부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데리고 가자는 아들과 별거 아닌 걸로 병원비 쓰지 말자고 하는 며느리 사이의 말이에요. 아들은 입원을 좀 해야 한다는데 저더러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몰래 퇴원시킬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꺼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아프다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으면서도 아들이 너무 확고하게 말하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입원실에 아기가 링거를 꽂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얇은 팔에 바늘이 꽂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어요.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얼버무리면서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사를 보고 왔는데 집에서 쉬면 좋아진다고 해서 퇴원 수속을 밟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폐렴기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퇴원이냐고 정말 의사 선생님을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이라고 하면서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손주의 상태는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늦었다면 폐렴으로 크게 고생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3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끼 눈을 뜨고 의사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3일이요? 아니, 열대 내렸는데 무슨 3일이나 입원을 해요? 멀쩡하기만 한데, 애기 어머님, 지금은 막 처방을 한 상태라서 열이 내린 것처럼 보여도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긴 뭘 봐요. 괜히 병원비 더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멀쩡하니까 빨리 퇴원시켜 주세요. 당장.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면역력도 떨어졌는데 무슨 퇴원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며느리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지 소리까지 질러가며 따져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밖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병실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 앞을 막아서면서 괜찮아질 때까지 입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절대 퇴원은 무리라고 하시면서 병실을 나가셨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붙잡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아프다는데 병원 하루 이틀이 뭐 어떻다고 거기서 그렇게 소란을 부리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입원비가 어디 한두 푼 하나요? 거기다 1인실 없어서 지금 4인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어디 그뿐이에요. 병원식도 양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비싸잖아요. 그냥 집에 데려가서 너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니? 그 병원비가 애 건강보다 더 중요해? 저러다 더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니? 며느리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약 먹이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저는 병원비가 그렇게 걱정이면 내가 낼 테니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아프면 일찍 병원에 데려가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뒀다가 더 큰일이 될 뻔했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퇴원 수속을 하고 병원을 나설 때까지도 병원에서 괜히 돈을 더 받으려고 이틀을 연장시켰다고 툴툴거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충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큰아들 내외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씩씩대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라고 묻는 저희에게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화를 내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며느리가 어린이집 엄마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한동안 집에서 계속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물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잘못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겉돌다가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아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집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튼 진짜 너무하지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뻔뻔하게 같이 밥 먹다가 귀신같이 사라진다니까. 돈 낼 때만 되면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것보다 어린이집 행사에 자기만 쏙 빠지는 거. 난 그게 더 기분 나빠. 내 말이. 그러면서 참여한 척하면서 이래저래 말도 많고. 애들은 착한데 난 이번에 그냥 좀정 떨어졌어. 한마디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완전 눈 뒤집혔던데 봤어? 아들은 엄마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들이랑 싸운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엄마들을 양아치 취급하면서 비꼬는 바람에 더 일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말을 다 알고 나니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 귀신 붙었다고 수군거려요. 어린이집 행사에 돈 한 푼 보태는 일 없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 이름만 슬쩍 올려놨으면서 유세는 다 떤다고 정작 하는 것도 하나 없이 그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하는데 제가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래도 참아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달래면서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일로 애들이 또래들과 노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상인데 이런 일 때문에 아니냐고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뜰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 우연히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어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끼고 아낀 돈으로 며느리가 산 것이 고작 비싼 향수라니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점이 자신을 더 화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갈 일이 있어 올라가는데 잠깐 집에 들러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밭에서 가꾼 것들을 조금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몇 개와 두세 권의 책이 있었죠. 며느리는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서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에 관련되어 문제가 좀 생겨 확인차 올라왔다고 한 저는 어린이집 엄마들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삐죽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빠도 참 그걸 어머님한테까지 이야기하다니 진짜 걱정도 사소하다니까요. 그 엄마들이랑은 평생 볼 사이도 아닌데 뭐 하러 분위기 맞춰요. 모여서 뒷담 하나 까는 못된 아줌마들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너는 말을 해도
어떻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래. 엄마들끼리 어색하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갈 텐데. 벌써 애들이 겉돌고 있다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려고 한다며. 걱정스러운 제 목소리에도 며느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어요. 오빠가 그래요. 진짜 별 얘길 다 하네. 그게 뭐 어때서요? 놀아주는 친구 없으면 집에 있으면 되죠. 빨래거리 안 생기고 좋네요. 요즘 물세, 전기세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세제도 아낄 수 있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애들 생각은 안 해? 아직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할 나이에 눈치 보고 다닌다는데 너는 아무렇지가 않아? 까짓거 어린이집이야 바꾸면 그만이죠.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말투에 저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손주들이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가방도 벗지 않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며 올라왔던 화가 단숨에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들 잘 다녀왔냐며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옷이 좀 이상했어요. 남자 아이들이라 장난이 심해 옷이 금방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중간중간 구멍 뚫린 데 있었고 전체적으로 낡았다는 인상을 확 받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옷을 살펴보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물려받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구멍 난 부분은 기워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금방 엉망이 될 텐데 하나 사서 입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돈 아깝게 옷에 왜 돈을 들여 사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구해서 입히면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좀 씻겨야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벗어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지퍼가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열었더니 가방도 물려받기를 한 모양인지 내부가 여기저기 덧댄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책상으로 쓰는 것인지 좌식 상이 하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몇 벌을 제외하고는 누가 봐도 물려받은 것이 명확할 정도로 얼룩진 옷들 뿐이었습니다. 책장의 책들도 상태는 거의 비슷했어요. 책을 뽑아 넘겨보면 내부가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곳곳에 찢어지고 낙서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 글자는커녕 그림도 온전히 볼만한 것들이 없었죠. 책장 아래에는 장난감 바구니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둘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보내준 로봇과 블록을 제외하고는 찌그러진 종이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애들이 나오더군요. 애들 보는 책이 왜 다 이 모양이냐? 이래서 글자는 보이겠니? 그림은 어떻고 다 찢어지고 낙서되어 있고 이거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죄다 멀쩡한 게 없어. 어차피 아직 글자 몰라요. 그림만 대충 보면 그만인데 아무거나 보면 되죠. 돈 아깝게 책을 왜 사요? 나중에 글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리고 유치원에 책 많아요. 저는 아무리 애들이 어려서라고 하지만 책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이런 책은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워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깝게 왜 버려요?
멀쩡하기만 한데. 아, 진짜 어머님,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잔소리세요? 애기 아빠가 뭐라고 고자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버해요. 어떻게 나이를 들수록 투정만 늘었는지. 며느리는 혀를 차면서 어머님이 자꾸 받아주시니 더 그러는 것 같다고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며느리에게 향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고 아껴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 돈으로 명품관을 다녀오냐고 말이죠. 물론 며느리는 딱 잡아댔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면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명품관에서 향수를 사고 나오는 모습을 아들이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미 언성이 높아진 저는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하더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거냐? 애들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서 너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그래? 그게 어때서요? 저희 집 살림, 제가 뭘 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러려고 아껴봤어요. 문제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면서 제게 따졌습니다. 저는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명품관에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왜 제가 자기 집 일에 간섭을 하는지 기분이 나쁘다고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 마음을 막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막내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온몸을 흔들고는 제게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좀 심해. 그거 병이야, 병. 이번에 결혼할 때 첫째 언니 진짜 너무하더라고. 내가 뭘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만 원 봉투는 너무하지 않아?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는 시아버님 혼자 계시다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었거든요. 사돈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신혼방만 꾸며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정말 신혼살림 하나 없이 침대에 옷장, 화장대 딱 이것만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해줄 게 없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이라도 잘 다녀오라고 돈으로 줬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막내는 신혼여행 비용을 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둘째 언니가 챙겨줬다고 말하며 첫째는 5만 원 든 봉투를 준 것이 끝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언니가 그러던데 신혼여행 들어가는 비용 딱 절반씩 내기로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언니가 다 한 거래.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빡했다고 하면서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입을 싹 닫았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 둘째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 행동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내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째 언니 선물만 챙겨왔는데 그걸로 한 소리 듣게도 했었다고 합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데 막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솔직하게 신혼여행을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워서 선물을 샀다고 말했지요. 첫째는 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잘 다녀오라고 돈을 들이지 않았냐고 하는데 막내가 거기에서 금액까지 이야기하기엔 너무 쪼잔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막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봤자 시어머니인 제가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나 싶었어요. 막내는 첫째 언니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 오빠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지 않은 날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우선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올겨울이 되었죠. 올겨울은 유난히도 난방비가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하더라고요. 고향에 내려온 저희 집도 난방비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딸이 인터넷에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 몇 가지를 알려주더군요. 문득 첫째 아들 내외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죠. 돈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싸운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갈 일이 생겼기에 아들 집에 하루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을 하고는 약속된 날에 서울로 향했죠. 그날은 평소보다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TV며 라디오며 연일 최저 기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을 정도였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닿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닥이 차갑더라고요. 보일러를 보니 희망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외부랑 내부 온도 차이 많이 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오신다고 좀 높였는데 많이 추우세요? 그럼 슬리퍼라도 신으시던가요? 며느리는 슬리퍼를 꺼내주면서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어린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슬쩍 아이들 방도 가봤는데 그곳은 온도가 더 낮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방이 이게 뭐니? 어차피 거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뭐 하러요. 잘 때나 방에 들어가죠. 며느리는 별것 아니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하지만 거실 바닥도 만만치 않았기에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 거실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털조끼까지 입고서는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터운 이불을 깔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위에 앉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이들도 추운지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 발을 만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죠. 아이들은 며느리가 있는 주방을 흘겨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니 제 속에서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높였습니다. 곧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더군요. 누구야? 누가 보일러 올렸어? 내가 그랬다. 애들 춥다고 바들바들 떠는데 그럼 그대로 두니? 며느리는 이 정도 추위에 얼어 죽을 사람 없다며 다시 보일러를 내리더군요. 저도 질세라 다시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보일러 왜 자꾸 손대시는 거예요? 너는 어미라는 작자가 쥐새끼들 저렇게 춥다고 앉아있는 게 보이지도 않니?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데 보일러를 막 트세요. 뉴스도 안 보세요? 이러다 감기라도 들면 애들 아프게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내가 어떻게 된 게 돈밖에 모르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애들이 놀랐는지 할머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괜찮다고 다독였죠. 며느리는 울음이 터지는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번에는 보일러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진짜 노망 났으면 얌전히 집에나 계시던지 여기 와서 무슨 행패세요? 너 지금 노망이라고 했니?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예 저를 밀치더군요.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은 그런 제게 와서 매달리며 더 큰 소리로 울었죠. 며느리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겁을 먹고는 울음을 참아가며 제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누구한테 큰 소리야? 어른을 밀치고는 애들한테 소리는 왜 질러? 다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치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얌전히 계시다가 가시라고요. 아, 진짜 기운 빠져, 진짜.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욕을 참으며 손주들에게 이불을 둘러주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싸우냐고 물었지만 저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방을 쓴다던 아들의 말대로 안방에서 핸드폰을 하던 며느리가 침대에 기대서 저를 힐끗 보고는 자기 하던 일을 하더군요. 저는 당장 일어나서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그냥 내 짐 챙겨서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진짜 놓친 내가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집인데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니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가세요, 좀. 진짜 사람 성가시게. 어디 있어? 여기 내가 너희한테 해준 집이야.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썩 꺼져.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시집 올 때 해준 집이면 자기들 부부 집인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에는 며느리 옷들이 한가득이었죠. 아이들 옷은 그렇게 여기저기 구멍 난 걸 기워 입혔으면서 며느리 옷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택도 뜯지 않은 새 것도 있었죠. 저는 옷을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큰 캐리어도 함께 꺼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노망 났나? 왜 이러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이것들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날뛰는 며느리는 보지도 않고 옷장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아들이 봤다고 하던 향수들도 상자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혹여나 향수를 던지나 싶었는지 제게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여기에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너희한테 집 준다고 했지. 그게 너의 명의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이라고.
며느리는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명의라고 답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지금 들어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는 이제 다 알았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죠. 꼼짝도 않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저는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는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모질게 뿌리치면서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단호했죠. 곧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장 친정에 데려다 주고 오라고 했죠. 아들은 눈물범벅이 된 아이들을 보더니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진 집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칭얼거리던 애들을 따뜻하게 데운 방에 눕혀 재웠습니다.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요. 저는 낮에 이를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아들은 막상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만들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이들을 아예 제가 데리고 내려가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남편과 의논해서 다시 서울로 옮겨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며느리를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들은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며느리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찾아오거든 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날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손주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제 이야기에 화를 참지 못했어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여기서 키우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아들은 좀처럼 소식이 없더군요.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장난감과 책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새로 사 입혔고요. 그날 아이들의 방을 본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엄마가 보고 싶단 소리를 한 번 하지 않고 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갑자기 데려온 곳이라 혹시나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것 아닐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슬쩍 엄마 이야기를 물어도 엄마는 화만 내서 무섭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정리 중에 있다는 짤막한 문자를 받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마당에서부터 싹싹 빌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죠. 아이들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러는 것이 잘못을 비는 것인지 아이들을 가지고 제게 위협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게는 마치 아이들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 서류 제출하고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모든 것을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나가자 며느리도 돌변해서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더군요.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도 하는데 기어코 자식을 이혼시키고 그럼 당신 자식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없는데 당신 아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남편은 지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금방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절대 너희 부부는 이혼시키겠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했죠. 며느리는 사람들 보이는 낌새가 보이자 더 난리를 치며 마당에 드러누웠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며느리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돌로 찍어대더니 그 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장독대를 보면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찾아온 일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고요. 거기다 사돈 어른들도 나서셔서 2번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니 생각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확답을 하지는 않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자책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끝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합의가 안 돼서 이혼 조정을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며느리 측은 이혼은 불가능하다며 이혼을 원한다면 살던 집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넘기라고 요구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역시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가장 빨리 서명한 게 바로 양육권과 친권 포기 문서였다고 하더군요. 역시 어미 될 사람이 아니구나 느꼈죠.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무슨 엄마냐고요. 솔직히 며느리가 집 얘기를 꺼냈을 때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집을 넘겨줘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아직도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곧 판결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아들과 손주들 삶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 건으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